안녕하십니까. 백남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대출 중단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담보대출에 대한 중단을 시작한 곳은 농협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또 신용대출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실행되는 거의 모든 대출 형태에 대해서 전면 중단 혹은 총량을 굉장히 크게 줄이는 형태로 규제가 들어갔고요. 또 농협이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SC제일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은행, 최근 들어서 카카오뱅크에 이르기까지 이 대출 중단의 도미노 현상이라고 얘기할 만큼 최근에 이 대출 시장이 많이 불안정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4월 29일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금감원 쪽에서 나왔는데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서 총량에 대한 관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과제1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일단 말을 했고요. 중장기 시기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복원을 하겠다. 그 이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니까 한 4%대, 연간 4%대가 중장기적인 목표, 관리 목표라고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4%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연 증가율 5% 내지 6%,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들의 요구되는 수치는 보통 이 5% 내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과제 2에서는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가계 대출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은행 계좌에서 보유해야 되는 추가 자기 자본에 대한 적립 의무를 더 크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추가 자본을 계속해서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 배당과 자사주 매입 성과 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제 페널티까지도 부여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중은행들에서는 이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율을 목표치까지 맞추는데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바젤3라고 하는 제재가 최종안이 조기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작년 8월 달 이후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기 도입이 됐는데 그 내용을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짚어보면 일단 바젤3 최종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 그리고 일부 기업 대출을 했을 경우 이 기업이 망했다, 부도가 됐다. 그랬을 경우 손실률을 하향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금융은행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과 그리고 일부 기업 대출을 더 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금융위원회 쪽에서 어떤 식의 유도를 한 것이냐면 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줄이는 대신에 기업에게 대출을 많이 해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시장의 위기를 한번 짚어보면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같은 형태의 위기가 아니라 금융시장은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뭐 연체율, 부도율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 그리고 또 대출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감소하면서 대출이라는 상품을 팔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은 안정이 어느 정도는 된 상태에서 실물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3월부터 해서 지난해부터 해서 뭐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형태까지 굉장히 이 실물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금융 정책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의 역할도 강조를 하는 정도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나가는 대출 취급액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업 대출 형태로 내보내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을 작년부터 조기 시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조기 시행을 신청한 금융기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위험가중치를 낮춰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신규 취급액이 가계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던가 뭐 주식 같은 자산시장으로 흡수되는 총량을 계속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 취급액을 늘리는 대신에 그만큼 가계대출은 해줄 수 있는 룸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차주에 대한 상환 능력 평가 역시 2023년 7월 달이 되면 개인 차주별 DSR 40%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저신용자라던가 아니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출이 많이 까다로워질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의 목표치는 계속해서 기업 대출을 통해서 실물 경기로 부양책은 계속 이어가지만 이 풀리는 통화정책적인 성격의 금융 자본들이 자산시장에 계속 몰려들면서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여건이 시장에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로 인해서 대출이 많이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농협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금감원도 놀랄 정도로 아예 중단해버린 그 이유는 연간 목표치 5%를 이미 상반기에 초과를 했다는 것이죠. 다른 많은 은행들 역시 거의 5%에 이미 근접할 정도로 신규 대출 지급액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적어도 올해 연말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는 많은 은행들에서 주택담보대출이건 아니면 신용대출이건 신규 대출 취급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중단 사태의 앞으로의 그 진행 전망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각 시중은행이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대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서 신규 대출의 총량을 컨트롤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연간 대출 증가율을 5% 선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5%를 이미 넘어간 기관들은 대출 중단까지, 또 5%에 가까워지는 기관들은 대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총량을 적게 내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 상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대출 상환 유예가 계속 연장이 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올 6월 달에는 6개월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연장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미상환에 대한 부분이 집계에는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과 또 미국의 테이퍼링 여러 가지 금융적인 그런 상황들과 더불어서 더 이상은 연장해 줄 수 없는 여건이 조성이 되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의 실물 경기가 급격하게 일순간 나아지긴 어렵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내년부터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이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서 특히나 2023년부터는 차주별 DSR 40%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적인 그런 채무관리 역시 상당히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대출을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기업에게 50% 이상의 대출을 내줘야 되지만 기업들 역시 불안정하단 말이죠. 어떤 기업이 무너지고 살아남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조차 잡히지 않는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쉽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업 대출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죠. 또 최근 들어서는 내일이죠. 내일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한 50대 50으로 한 절반 정도는 이번에 인상을 할 것이고 또 절반 정도는 이번에는 동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달 동안은 가계대출 축소 혹은 아예 중단하는 형태까지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망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떨 것이냐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면, 일단 제가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공급을 먼저 보자면 현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신축과 그리고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신축에 대한 공급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를 가장 큰 전략으로 쓰고 있죠.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는 제가 보건대 한 2027년 내지 한 2028년까지는 돼줘야 이 3기 신도시가 현실적으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요. 또 재고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자, 거주 중인 1주택자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에게 재고주택을 시장에다가 내놔라, 이러면서 공급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로는 보유세 인상, 특히나 그 중에서도 종부세 중과 부분을 가장 크게 쓰고 있고요. 또 수요 부분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투자해서 아파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거의 0%까지 수렴하게 만들고자
이 양도세 중과를 굉장히 큰 폭으로 했죠. 최고세율이 75%에 달할 정도로 이 양도세 중과 카드를 크게 사용을 했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려는 1주택 수요까지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제한적으로는 허용을 하는 대신에 너무 무리한 차입금을 끌어다 쓰는 것은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쳐서 결론적으로는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여서 여기서 형성됐었던 가격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까지 펼쳤었는데 지금 현황은 시장의 반응은 그와는 좀 달랐죠. 재고주택을 내주셔야 될 분들이 이 양도세 중과를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매도했을 때 손에 쥘 수 있는 수익금이 너무나 작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물을 내놓는 분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렇다 보면 신축주택이 입주가 들어가는 시기까지는 이 재고주택에 의존해야 되는 특성상 전반적인 공급 자체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주택자들 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주택 투자하려는 수요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역시 같이 동반 감소를 하게 되면서 가격은 이 자리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나 간혹 가다가 이제 중저가 지역들 내지는 경기도 외곽 지역들은 아직은 차입금을 많이 쓰지 않고서도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께서 접근 가능한 정도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은 더 크게 남아 있어서 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지만 가장 많이 반응한 것은 이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작년 평균 10,000건 가까이까지 일어났었던 수준에서 지금은 많아야 3,4천 건대 정도, 서울이 이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주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대출 중단 사태는 어느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좀 해보면 가장 1차적으로는 수요 중에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1주택 수요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대출 부분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40% 내지 50% 정도 수준, 그리고 2차 대출 형태로 신용대출을 한 10에서 15%, 또 이금융권이라던가 P2P 대출 같은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출이 거의 집값의 한 60% 정도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중단 내지는 총량을 줄이는 형태로 가버리면 당연히 이 수요 부분이 좀 감소하는 모양새를 띠겠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적어도 이번 연말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는 이 수요 감소 부분이 호가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제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 5월달 이후부터 다시 한번 호가가 좀 뛰는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는데 이렇게 뛰는 모습들이 이제 단기 파동이 가라앉는 형태로 약간은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의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계속 총량 관리 쪽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조금 이 실수요자 위주로 왜냐면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40%에 달하는 무주택자 분들의 분노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1주택자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대출을 좀 열어주게 되면 수요가 다시 올라붙게 되면서 호가 상승폭을 조금은 키울 여지가 있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코로나에 대한 국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단기 파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코로나 이후 발생한 이 연장전을 어느 정도 기간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 이후의 장은 그 연장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다시 원상복구하는 형태의 모습을 띄어야만 이 시장이 계속한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시장의 단기간 영향은 안 좋은 방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까지 오늘 대출 중단 사태에 대한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